5번 버림받은 기생. 연경비. 조선 초기에 연경비라는 기생이 실록에 9번이나 등장해 가장 유명한 기생에 오르게 되는데, 연경비라는 이름 그대로 제비처럼 가볍게 나는 춤시위가 뛰어난 여자였습니다. 실록에 연경비가 처음 등장한 것은 황사장이라는 전 나주 판관이 친척인 양민규의 청에 연경비를 말해 태워 황해도에 가서 머물다 돌아오도록 한 것에 대해 취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양민규는 세종 시절 그의 어머니 주씨가 아들이 불효하다며 친아들을 고소한 사건을 일으킨 인물인데, 어머니의 전답을 마음대로 하고 어미가 노비 문건을 못 갖도록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민규는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의사인 것처럼 소송관에게 계략을 꾸몄지만 들통이 나서 장 100대의 도영 2년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은 조선 초기 재산의 분배에서 아들과 딸이 동등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무튼 이런 양민규가 친척인 황사장에게 부탁해 관가 소유의 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말에 연경비를 태워 황해도 배천에서 다음 해까지 머물다 돌아왔던 것입니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2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1461년명 천순 5년 사헌부에서 전 나주 판관 황사장의 죄를 아뢰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 나주 판관 황사장은 관노 흠만이 남의 보리를 베어 말을 먹인 것을 가지고 목사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고신하여 벌을 결정하고 그 말을 관에 몰수한 뒤 흠만을 차역시켰는데, 몰래 족친 양민규의 청을 들어 그 역을 없애고 말인 양민규에게 허락하여 기생 연경비를 태워서 황해도의 배천까지 가서 해를 지나도록 머물다가 돌아옴에 미쳐 흠만이 그 말을 찾자 황사장이 착고를 채워 가두었습니다. 양민규가 황사장에게 부탁하여 고의로 흠만을 차역시켰다가 중간에서 면제하기를 청해 그 말을 가지고 기생을 태워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그 주인이 도로 찾으려 하자 그대로 가지고 허락하지 아니하니, 만약 모두사를 만남으로써 다스리지 아니하면 악한 것을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양민규는 변경 먼 곳에 충군시키고 황사장은 이미 거둔 고시를 주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예종 시절 연경비의 이름이 실록에 다시 등장하는데, 예종 1년 세조 임금 국상 중에 왕실 족친인 윤유덕이 기녀 연경비와 간통을 한 일이 있어 사헌부에서 국문을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유덕이 두려움에 도망을 쳤고 사헌부 보고를 받은 왕은 그를 변방의 군사로 충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7일 무저 두 번째 기사 1469년 명성화 5년 족친이 윤유덕이 기생 연경비와 간통하여 사헌부에서 국문하려 하니 도망하다. 족친이 윤유덕이 기생 연경비와 간통하여 사헌부에서 이를 국문하려 하니 윤유덕이 도망하였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윤유덕은 부표를 당하여 슬픔을 입고서 음행을 행하였으니 죄가 시박에 관계됩니다. 청컨대 뒤따라 잡아서 먼 변방에 충군하고 종신토록 사용하지 마소서 하니 승정원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윤유덕은 범한 바가 비록 졸곡 후에 있었지만 기생과 간통한다는 것은 성혼한 예가 아니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시박이란 대명률에 정한 10가지의 큰 죄를 말하는데, 모반 모대여, 모반 악역 부도 대불경 불효 불목 불의 내란을 말합니다. 한편 이런 연경비에 대해 특이한 기록이 성종실록에 있는데, 창덕궁 노인잔치에 불려왔을 때 의복이 너무 남루해서 봉해왕후 한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생들은 양반 관료에 첩이되어 호사를 하더라도 남자의 애정이 시들해지면 다시 이 양반, 저 양반 품을 떠돌며 살아야 했고, 또 남편이 죽으면 집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어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이 기록으로 보아 당시 연경비는 여러 양반의 총애를 받았지만 모시던 양반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가난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종실록 34권 성종 4년 9월 21일 기후 두 번째 기사 1473년 명성화 9년 중궁이 선정전에서 양노연을 베풀다. 중궁이 선정전에 나아가서 양노연을 베풀었다. 상전 조진에게 명하여 기생 연경비를 데리고 나가게 하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기생은 의복이 매우 깨끗하지 못하니 어찌 능히 생활하겠느냐. 다른 의식이 넉넉한 자는 청탁할 능력이 있어서 모두 물러갈 수 있었는데 이들처럼 가난한 자는 도리어 머물러 있으니 어떻게 생활하겠는가. 이처럼 가난한 자는 모두 놓아보내게 하라 하였다.
이런 연경비는 유명한 어우동 사건으로 실록에 가장 크게 등장하는데 어우동의 남편이었던 종친 태강수, 이동이 애첩에 빠져 어우동을 음란한 여자로 몰아 내쫓은 사건의 애첩이 바로 연경비였습니다. 이동이 어우동을 버리고 연경비를 취한 것으로 보아 연경비의 미모가 대단했을 것이라 추측이 되는데 이동이 기녀를 일탐하여 본처를 버린 것입니다. 성종실록 71권 성종 7년 9월 5일 의사 6번째 기사 1476년 명성화 12년 종부시의 청에 따라 여기를 사랑하여 처 박씨를 버린 태강수 이동의 고신을 빼앗다.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태강수 이동이 여기 연경비를 매우 사랑하여 그 아내 박씨를 버렸습니다. 대저 종친으로서 첩을 사랑하다가 아내의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버려서 이별하는데 한편 그 단서가 열리면 폐단의 근원을 막기 어렵습니다. 청건대 박씨와 다시 결합하게 하고 동의 죄는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동의 고신을 거두게 하였다. 그리고 성종 11년인 1480년 12월 29일에 봉지중 추부사 이계동이 선정전 잔치에서 술에 취해 기생 연경비에게 귤을 던지며 희롱하다 직첩을 거두고 해남으로 유배됩니다. 이계동은 1470년 무과에 장원 급제하여 훈련 원판관을 제수받았으며 1476년 10월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의 부사로 대마도에 갔다 정사인 이영원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모든 일을 처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도원수 윤필상의 종사관으로 건주일을 정벌하고 돌아와 형조 참판에 승진했으나 이 사건으로 유배당했으나 이듬해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종이 동지중 추부사에 임명했습니다. 1482년 여진 말에 능통하고 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함경도 절도사에 임명되었는데 여진을 성심으로 대해 지역이 안정되었으며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 모련위에 여진인들이 늘어서서 인사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1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1480년 명성화 16년 정엄 윤석보 등이 선정전 잔치 때 기생을 희롱한 이계동을 국문하도록 아르다. 사간원 정엄 윤석보가 와서 아르기를 주문부사 이계동은 선정전의 잔치를 내려주었을 때 자리에 앉아있다가 여기 연경비를 눈여겨보다가 희롱하였으니 청컨대 소환해서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이로 인하여 부사를 개차한다면 마땅히 자문도 고쳐야 하니 사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국문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윤석보가 또 아뢰기를 어전에서 감히 무례하게 행동한 것이 이와 같았는데 어떻게 사신의 직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사원부 장령 이인석 또한 와서 아뢰기를 이계동이 불경한 죄를 범하였으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찌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국문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이계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만약 소환해서 개차한다면 왕래하는 사이의 영노에 폐단이 있을 것이다. 장자 정승들에게 의논하여 조처하겠다. 하였는데 정승들이 모두 개차할 것을 청하니 명하여 소환해서 국문하도록 하였다. 이조 판서 이승소를 대신 부사로 삼고 인하여 주문 문서를 개수하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2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1480년 명성화 16년 선정전의 잔치 때 여기를 희롱한 이계동을 전라도 해남현에 부처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동지중 추부사 이계동은 선정전의 잔치를 내려주었을 때 술에 취하여 여기 연경비를 2번 부르고 환감을 던지며 희롱하였으니 죄가 유래 장 60대에도 1년에 해당되며 대전에 의거하여 고신을 모두 추탈해야 합니다. 하니 명하여 직첩을 거두고 전라도 해남현에 부처하도록 하였다. 환감은 익어서 빛깔이 노랗게 물든 귤을 말합니다. 연경비 사건의 결정은 종친인 명산정 이금정이 연경비를 기첩으로 삼았는데 왕의 사위였던 당양위 홍상이 그녀와 간통하다 고발되어 조정에서 논죄로 불의를 일으킨 것입니다. 성종실록 198권 성종 17년 12월 21일 임진 네 번째 기사 1486년 명성화 22년 사원부에서 첩을 빼앗은 당양위 홍상과 좌승지 윤흥로를 추국하라고 아르다.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당양위 홍상은 명산정 이금정의 첩기 연경비를 빼앗아 간통하였고 좌승지 윤흥로는 강양군 이축의 첩 탕문하를 빼앗아 간통하였으니 모두 지위가 높은 재상으로서
법으로 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난 당당하여 거리낌 없이 풍교를 크게 무너뜨렸으니 청컨대 직첩을 거두고 추국하소서. 하므로 명하여 축과 금종을 불러서 홍상보 윤을로가 첩을 빼앗은 연유를 물으니 죽은 아르기를 신이 일찍이 탕문화를 첩으로 삼아 집에 데리고 있은 지 이미 오래인데 지난해 5월에 버리고 수세를 주었습니다. 하고 금정은 아르기를 신은 병신년부터 연경비를 집에 데리고 있었다가 금년 정월에 버렸는데 다만 수세를 주지 아니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금정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사원부의 추안을 보건대 맹인 지복의 공사에 이르기를 영선정이 제게 이르기를 첩기 연경비를 당냥이에게 빼앗겼으니 내가 나를 위해 첩을 중매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잘못된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천일 밑에서 신이 어찌 숨김이 있겠습니까? 신은 다만 지복에게 말하기를 내가 첩이 없으니 내가 중매하라고 하였을 뿐 다시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복이 홍상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여 교묘히 망령된 말을 꾸며 맞추었으니 그것을 사간원으로 하여금 고문하여 아뢰게 하라. 하고는 사원부에 전교하기를 탕문화와 연경비는 모두 남편에게 버림받은 바가 되었고 강행군은 또 기별한 글이 있으니 빼앗은 것으로 논할 수 없다. 그것을 국문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윤응로는 초방의 족친으로서 후설의 자리에 있으며 홍상은 자신은 공주에게 장가들고 아비는 의정이 되어 부귀와 권세로 위엄이 한때를 움직였는데 사원부에서 들어 탄핵할 수 있었으니 강화한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이를 만하다. 하였다. 탕문화는 지난번 알아본 것처럼 윤은로의 첩이었으나 애정이식은 윤은로가 자기에게 주었던 집을 다시 빼앗으려고 하자 윤은로의 비행을 관가에 고발한 여인이었습니다. 실록에서 수세는 이혼의 증서이며 천일은 임금을 뜻하고 초방은 후비를, 후설은 승지를 이르는 것이고 강원은 억세여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종실록 198건 성종 17년 12월 22일 개 4번째 기사 1486년 명성화 22년 장룡 이계남 등이 차자를 올려 홍상고 윤은로를 죄주기를 청하다. 사원부 장령 이계남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쌍벌은 임금의 대권입니다. 쌍벌이 한결같지 아니하면 악한 자를 징계할 수가 없고 선한 자를 권장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진 임금은 친소 귀천으로서 쌍벌을 가볍게 하거나 중하게 하지 아니하여 착한 자를 권하고 악한 자를 징계하였습니다. 이제 홍상고 윤응로는 강양군 이축 등의 첩을 빼앗아 간통하였는데 전하께서 축이 수세가 있다는 것으로서 홍상고 윤응로를 모두 논하지 말게 하셨으니 그 이른바 수세라는 것은 이름자가 없고 또 연월이 없으며 또 즉시 바쳐서 실정을 토로하지 아니하고는 이튿날에야 바쳤으니 그 사이에 부정과 허위를 알 수 없는데 확실한 것으로 논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이금정에 이르러서는 버렸다는 말이 과연 진정에서 나온 것인지 부득이한 형세에 압박된 것인지 미심쩍습니다. 맹인지복이 다른 일로서 따져 묻는 즈음에 무심코 바란 것인데 어찌 홍상에게 원망을 가짐이 있어서 꾸며 말한 것이겠습니까? 지복에 말려서 판정하면 금정이 버렸다는 말은 그 진정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만약 금정이 참으로 버리고 다른 첩을 구하고자 하여 무망한 말로써 지복에게 말하였으면 금정도 죄가 될 만한데 금정에게는 죄를 묻지 아니하고 홀로 지복에게만 형벌하니 신등은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서로 처첩을 빼앗는 것은 풍속을 손상시키는 큰 것인데 연경비와 탕문화는 비록 창기라고는 하더라도 종친의 집에서 데리고 있는 첩이 되었고 더군다나 탕문화의 딸이 선원록에 시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인데 홍상고 윤응로는 모두 초방의 지친으로서 몸이 극품에 있고 벼슬이 후설에 있으면서 정욕을 참지 못하여 음사를 방자히 하였습니다. 성악에 다스리는 때를 당하여 패상죄를 먼저 범하였으니 마땅히 한 사람을 징계하여 나머지 사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전한 놓아두고 다스리지 아니하시니 신등은 그윽이 두렵건대 법에 시행되지 않는 것이 비근으로부터 비롯될까 합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친근하고 귀하다고 하여 법을 굽히지 마시고 풍속을 바로 잡으소서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일이 매우 애매한데 어찌 친근하고 귀하다고 하여 무고한 죄를 굽혀서 더하겠는가 하였다. 친소는 친하여 가까움과 친하지 못하여 버성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선언록은 조선조왕가의 세보, 폐상죄는 윤리에 어긋난 죄입니다. 홍상은 조선의 문신으로 명숙공주의 남편이며 덕종과 소혜왕후의 사위인데 성종과 월산대군은 그의 처남이 되고 자는 자강, 본관은 남양입니다. 홍심의 손자이자 익정부원군 홍응의 아들로 태어났고 1466년 정현조에 집에서 명숙공주를 친형했는데 친형은 신랑이 신부를 친히 맞는 것을 말합니다. 세조실록 40권 세조 12년 12월 1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1466년 명성화 2년 부빈 홍상이 의빈 정현조의 집에서 태안군주를 친형하다. 부빈 홍상이 태안군주를 의빈 정현조의 집에서 친형하니 임금이 명하여 이품 이상의 명부와 여러 종친과 제신을 위요로 삼았다. 1482년 공주와 사별을 했는데 1486년 명산정 이금정에 첩기 연경비를 빼앗아 간통한 혐의로 탄핵을 받은 것입니다. 위의 실록에서 본 것처럼 성종은 처음에는 홍상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무고라고 죄를 주지 않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간언에도 홍상을 벌주지 않았습니다. 1488년에는 광덕대부에 올랐으며 부친 홍응이 죽자 성종은 그의 몸이 상할 것을 염려하여 욕즙을 내리기도 했는데 1494년 이철견 한칠애와 정호의 첩 다물살이를 간통한 것이 드러나 탄핵을 받았습니다. 성종실록 296권 성종 25년 11월 14일 기의 첫 번째 기사 1494년 명 홍치 7년 사헌부에서 다물살이와 간통한 이철견의 죄상을 친히 재단할 것 등을 청하다. 더구나 이철견은 한칠애와 홍상이 다물살이를 간통한 것을 알고서도 오히려 이를 간통하는데 이철견은 한칠애에게는 사별동맹한 처지이고 홍상에게는 연인한 청리 사이입니다. 한 시대의 대상으로서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멋대로 서로 선음하여 풍교를 어지럽히는 것이 이보다 심함이 없는데 한거에 불복하니 청컨대 성상께서 죄상을 재단하소서. 사별동맹은 맹세할 때에 희생을 잡아 서로 그 피를 들여 마셔 입술을 벌겋게 하고 서약을 꼭 지킨다는 단심을 신에게 맹세하는 일로 일설에는 피를 입술에 바른다고 합니다. 청리는 장안에 있던 마을 이름인데 한나라 때 천자의 인척이 여기에서 살았으므로 후에 전하여 임금의 외척의 뜻으로 쓰입니다. 1504년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면산군의 도여움을 사직첩이 박탈되고 한평과 안성을 거쳐 거제도로 유배되었고 이듬해에는 제주로 보내졌는데 중종반정 이후 복직되어 1513년 죽었습니다. 오늘은 5번 버림받은 기생 연경비 이야기였습니다.